마음 쉼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첫사랑과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입니다. 남편은 그녀를 안고 VIP 병실로 향했고, 저는 복도의 차가운 이동 침대에 버려졌죠. 저는 지독한 선물을 하나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모든 게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그에게서 부재중 전화 333통이 와 있더군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방울은 조용한 밤을 찢어버릴 듯 세차게 차창을 두드렸죠. 저는 뒷좌석에서 이 고급 세단 안에 어색하기 짝이 없는 분위기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제 남편 이준혁이 앉아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아득하게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제 자리여야 할 조수석에는 서연아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피아니스트이자 준혁의 뼛속 깊이 새겨진 첫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는 여자였죠. 연아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눈망울, 꿀처럼 달콤했지만 이상하게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춥지 않으세요? 준혁 씨한테 히터 온도 좀 올려달라고 할까요? 자꾸 떠시는 것 같아서요. 옷을 너무 얇게 입으셨나 봐요. 준혁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와 마주친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는 퉁명스럽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저 사람은 시골에서 비바람 맞고 자라서 괜찮아. 살도 두툼해서 추위 같은 거 안 타. 넌 내 손가락이나 신경 써. 관절 시리면 큰일 나니까.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낡은 옷자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날카로운 칼날이 제 자존심을 베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제 인내는 당연한 것이고 보살핌 따위 필요 없는 길가의 잡초 같은 본능일 뿐이었습니다. 차는 하얀 빗줄기를 뚫고 질주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도 제 가슴을 짓누르는 숨막히는 침묵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시야를 덮쳤고 트럭의 경적이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죠. 제 눈앞의 세상이 온통 뒤집혔습니다. 끔찍한 충돌음과 함께 쇠가 뒤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세게 튕겨나가 운전석에 머리를 부딪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얼굴에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고 따뜻한 액체가 뺨을 타고 줄줄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수천 개의 바늘처럼 제 살칼에 박혔습니다. 어지러운 와중에도 간신히 눈을 뜨자 빗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혁 씨, 살려줘요. 연아의 가냘픈 목소리가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준혁이 미친 듯이 조수석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넋이 나간 채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쪽의 문은 찌그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 갇혔고 이마에서 흐른 피가 한쪽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하지만 그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못 들은 척하는 거였겠죠. 그는 온 힘을 다해 조수석 문을 비틀어 열고는 마치 그녀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연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연아는 흐느끼며 왼손으로 오른팔을 감쌌습니다. 오빠, 내 손이 끼었어요. 너무 아파. 내 손 다치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 말은 준혁의 광기를 폭발시키는 스위치 같았습니다. 그는 막 도착한 구조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부터 구해줘요. 빨리.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란 말입니다. 손에 절대 문제 생기면 안 돼요. 한 구조대원이 손전등으로 뒷좌석을 비추다 피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말했죠. 선생님, 뒷좌석에 계신 분이 머리를 다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립니다. 더 위급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준혁은 그 말을 냉혹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아마 제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잊지 못할 한마디였습니다. 연하부터 구해요. 뒤에 있는 저 여자는 살가죽이 두꺼워서 얼굴 좀 다쳐도 안 죽어. 연하 손이 저 여자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몰라요? 그 순간 제 심장이 ඈ는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신을 갉아먹는 아픔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그의 저울 위에서 고상한 음악을 연주하는 애인의 두 손은 법적인 아내인 제 목숨보다 만배는 더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찌그러진 좌석 틈으로 준혁이 연하를 안아 차 밖으로 옮기며 차가운 빗방울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짙게 퍼지는 기름 냄새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죠. 저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빗물이 눈물, 그리고 입술 위 핏물과 섞여 짰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참하고 일그러진 미소였죠. 나는 그의 인생에서 무엇이었을까? 아내였을까? 아니면 싸구려 물건이었을까? 고장나면 고치고 못 고치면 버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제 남편과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태우고 부서진 자존심의 파편들과 함께 저를 다음 차를 기다리도록 내버려 둔 채 의식이 점점 흐려지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잔인한 말들을 더는 듣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푹신한 침대도 최신 의료기기도 없는 곳이었죠. 저는 응급실 복도에 임시로 놓인 차가운 이동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는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과 가족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의 하얀 형광등은 고통으로 부어오른 제 눈을 조롱하듯 깜빡거렸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니 오른쪽 얼굴의 절반을 덮은 두꺼운 붕대가 느껴졌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지난밤의 사고가, 그리고 준혁의 잔인함이 현실이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인턴 간호사가 지나가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죠. 깨어나셨네요. 유리 파편이 눈에 안 들어간 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상처가 아주 깊어서 흉터는 크게 남을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어젯밤부터 아무도 와서 병원비를 수납하지 않으시던데. 간호사의 질문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보호자, 제 남편은 지금쯤 다른 사람의 병상을 지키고 있겠죠. 제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고급스러운 차림의 한 여인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옷에 명품 가방을 들었지만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윤 여사를 본 간호사는 슬그머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생사를 확인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어머니라고 부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로 달려와 제 얼굴의 상처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고가 나게 만들어? 너는 뒤에 앉아서 연하를 보호해 줘야 할 것 아니야. 그 외손에 문제라도 생기면 내까진 목숨 100개를 내놔도 모자라. 그녀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복도에 울려 퍼졌고 수많은 호기심 어린 눈들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심 대신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되는 양 훑어보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쳤어요. 준혁 씨는 어디 있어요? 윤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내 남편, 지금 VIP 병실에서 연하 간호하고 있어. 그 애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위로가 필요하거든. 넌 꼴을 좀 봐라. 멀쩡히 살아있잖아. 역시 총것들은 소처럼 튼튼해서 이 정도로는 끄떡도 없지. 그러고는 명품 가방을 열어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을 꺼내 제 몸 위로 던졌습니다. 파란 지폐들이 흩날리며 더러운 병원 이불 위로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나 받아서 약값해. 지금 준혁이 귀찮게 하지 말고 걔는 지금 더 중요한 일로 바쁘니까 똑똑하면 입 닥치고 있어.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흩어진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미는 굴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무엇으로 보는 걸까요? 동량이 필요한 거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돈을 그녀의 얼굴에 다시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아픔을 느끼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향에서 신장투석 비용을 기다리며 누워 계신 양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제 유일한 가족이자 쓰레기 더미에서 저를 주워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옥 같은 결혼을 견디는 단 하나의 이유였죠.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과 바닥에 떨어진 지폐들을 한 장 한 장 주웠습니다. 돈을 주울 때마다 제 자존심도 함께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윤 여사는 저를 곁눈질로 보더니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단한 척하더니 결국 돈에 환장한 년이었군. 그렇게 분수를 아니 다행이다. 그녀는 역한 향수 냄새만 남긴 채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소독약 냄새 가득한 복도에 남아 손에 돈다발을 꽉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지폐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전담의사가 있는 저 화려한 VIP 병실에서 준혁은 이 복도에 외롭게 누워있는 아내를 단 한순간이라도 떠올렸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돈과 지위가 인간의 가치를 재는 척도니까요. 저는 가난하고 못생겼으니 제 목숨값도 저녁 시장에 시든 채소처럼 저렴한 것이겠죠. 호화로운 병실에서는 귀족 환자의 안정을 위해 누군가 틀어놓은 듯한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고단한 인생들이 내쉬는 한숨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새하얀 붕대를 적셨습니다. 저는 제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했습니다. 얼굴의 상처가 밤새 저를 괴롭혔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복도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윤 여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명령조로 소리치며 중요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죄를 연하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길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남아있는 자존심의 파편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최고급 병실 문이 열리자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백합 향기는 제가 누워있던 곳에 암울하고 숨 막히는 냄새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하는 푹신한 베개에 기대 누워 있었고 얼굴은 시어머니의 말처럼 충격받은 사람 같지 않게 혈색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냉정한 남편 준혁은 그녀의 입가로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불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은 얼마나 다정하고 세심하던지요. 마치 지난 3년간 그가 아프거나 술에 취했을 때 제가 그에게 해주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제가 해줄 때
그는 당연하다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받았지만 지금 그는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온갖 애정과 소중함을 담아 다른 여자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죠. 피 묻은 환자복을 입고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연하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란 듯 커졌다가 이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살짝 밀며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씨, 은혜 언니 왔어요. 이제 언니 그만 미워해요. 언니도 다쳤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원래도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이제 얼굴에 흉터까지 생기면 더 보기 흉해질까봐 걱정이네요. 연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겉으로는 저를 변호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독이 묻은 바늘처럼 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깊숙이 찔러댔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저의 못생김을 상기시켰고 저를 동정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죄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공정함이라도 혹은 적어도 침묵이라도 기대하며 준혁을 바라봤지만 그는 저를 힐끗 쳐다볼 뿐 다시 죽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왜 그런 애한테 신경 써서 피곤하게 그래? 쟤는 원래 못생겼어. 흉터 하나 더 생기나 마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내 손이 무사한 게 중요하지. 다른 건 신경 쓸 가치도 없어. 신경 쓸 가치도 없어. 그 5글자는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쳐 부부의 정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얼굴에 두꺼운 붕대를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항상 두껍게 바르던 분장 아래 제 본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못생긴 껍데기 속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였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경멸의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받은 것은 끝없는 경멸뿐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가슴을 찢을 듯 씁쓸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도 시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 화려하지만 거짓된 공간을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지도 그 차가운 병원 복도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기 위해 따로 얻어둔 낡은 골목 깊숙한 곳에 반지하 방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축축한 방이었지만 그곳은 제가 유일하게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었고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작고 검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3년간 준혁의 아내이자 그림자로 살면서 저는 의도치 않게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룹의 불법 프로젝트와 거액의 탈세에 대한 어두운 자료들을 모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언젠가 저를 지켜줄 부적으로 혹은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간직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운명은 또다시 저를 조롱했습니다. 극심한 두통에 저는 반지하 방에서 정신을 잃었고 친절한 집주인 덕분에 다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인실이었습니다. 주위는 육체노동을 하는 환자들이었고 천장의 선풍기는 삐걱거리며 더운 공기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소독약과 땀 냄새를 압도하는 독한 향수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연하가 들어왔고 그 뒤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남녀 무리가 거만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제 병상을 둘러쌌고 조롱 섞인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연하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준혁이 있을 때와 같은 가식적인 순수함이 아니라 노골적인 너희만만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애인 구조되는 꼴 보는 기분이 어때? 아파? 어머, 그 얼굴 좀 봐. 귀신도 울고 갈 얼굴이었는데 이제 흉터까지 생겼으니 걔도 안 쳐다보겠다. 그녀의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차가운 웃음소리는 제 자존심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한 금발 여자가 톡 쏘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우, 진짜 징그러워. 준혁 오빠 취향 참 독특하다. 어떻게 저런 괴물이랑 3년이나 살았대. 연아야, 네가 오빠 인생의 구원자다. 진짜. 저런 거랑 하루 더 살았으면 수명 줄었을 거야. 저는 침대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요. 여긴 병원이지. 당신들이 와서 난장판 피울 시장이 아니라고요. 무리의 남자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치려는 듯 손을 뻗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이야, 못생긴 오리가 화도 낼 줄 아네? 내가 뭔데 우리한테 꺼지라 말아야? 윗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 그의 손이 올라가 제 뺨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생존 본능과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샌드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머리맡 탁자에 놓인 시든 국화 몇 송이가 꽂힌 유리, 꽃병을 집어들어온 힘을 다해 그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남자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선혈이 흘러나와 새하얀 병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연아의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연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사람을 쳐. 미쳤어. 보안 요원 불러. 경찰 불러요. 이 미친 여자가 사람 죽여요. 저는 깨진 꽃병의 날카로운 목 부분을 손에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자신들을 상류층이라 여기던 그들이 자신들이 벌레처럼 여기던 한 사람의 반격에 공포에 질려 허둥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안요원과 간호사들이 들이닥쳤고 저는 순식간에 위험한 폭력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에서 탈출한 야수라도 보듯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방금 겪었던 모욕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옳았습니다. 저처럼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죄인으로 둔갑해버렸죠. 저는 유리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는 곧 시작될 새로운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조명 아래 차가운 취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준혁이 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의 아내이자 그 집안의 며느리였으니까요. 제 명예는 곧 그의 가족의 체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왔습니다. 번지르르한 개인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죠. 하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걱정이나 안타까움은 조금도 없었고 오직 지긋지긋한 혐오와 피로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연아는 그의 옆에 앉아 자신과 친구들은 단지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을 뿐인데 제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친구를 공격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게 맞은 남자는 붕대를 감은 채 가증스러운 고통의 표정을 지으며 연아의 말에 살을 붙였습니다. 저는 준혁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보. 날 믿어줘요. 그 사람들이 먼저 나를 모욕했어요. 나를 때리려고 해서 그래서
닥쳐. 준혁이 제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좁은 방 안에 울리는 고함 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차가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꼴을 좀 봐. 내게 남이 질투할 만한 게 뭐가 있다고 모욕을 해. 연하랑 연하 친구들은 교양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야. 너 같은 사람하고 시비 걸 만큼 한가하지 않아. 내 그 병적인 질투심이랑 무식한 폭력성,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는 경찰관을 향해 마치 폐기물을 버리듯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가족은 보석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 여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치소에 며칠 들어가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그 난폭한 버릇도 좀 고치고요. 피해자 쪽 보상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는 애인과 그 쓰레기 같은 친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 손으로 저를 감옥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7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축축하고 냄새나는 감방은 모기와 바퀴벌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칠고 험악한 여자들과 함께 갇혔습니다. 첫날 밤 저는 그 방의 왕초에게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단지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죠. 비처럼 쏟아지는 주먹과 발길질은 사고로 다친 상처 위로 정확히 떨어졌고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벽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뎠습니다. 상처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뜨거운 피가 구겨진 수감복을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고독한 어둠 속에서 준혁에 대한 제 사랑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저는 지난 3년간의 제 희생과 인내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인격을 짓밟고 제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싶다면 상처 입은 짐승의 반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반지하 방에 고이 잠들어 있는 USB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지키는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제게 이 고통을 안겨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저는 죽지 않을 겁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그들이 제 발밑에 무릎 꿇고 후회하는 날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제 증오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저를 일깨워 줄 겁니다. 제가 출소하던 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풀려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준혁 집안의 고급 세단이 구치소 정문 앞에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것은 준혁이 아니라 윤 여사의 개인 기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화려한 드레스와 화장품 상자를 건네며 차가운 목소리로 사모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깨끗이 씻고 화장으로 흉터 다 가리고 바로 한강 유람선 선착장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파트너들을 접대하는 파티가 있으니 가족 체면을 위해 반드시 참석하라고요. 이 집안 며느리가 감옥 갔다 왔다는 소리 듣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체면. 저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그들은 아직 체면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담을 낯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연기하는 이 마지막 연극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파티는 최고급 유람선 위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감미로운 재즈 음악, 값비싼 샴페인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준혁과 연하는 천생연분처럼 나란히 서서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연하는 여신처럼 눈부셨고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청순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혼자 서 있는 저를 보고 그녀가 와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녀는 저에게 조용하고 사람이 드문 뒤쪽 가판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연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저를 돌아보며 경멸과 아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감옥 콩밥은 맛있었어. 은혜 언니. 그녀가 낄낄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사고부터 병원 일, 그리고 네가 감옥에 간 것까지 전부 내 계획이었어. 넌 그냥 장기판에 좋을 준혁 씨가 집안에 반항하기 위해 쓴 도구였고, 이제는 내가 그 집안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일 뿐이야. 너처럼 못생기고 가난한 게 무슨 자격으로 나랑 경쟁하려고 해?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오직 혐오감만 느껴졌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어. 연하야. 네가 한 짓.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아. 연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죠. 내가 뭘 알아?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똑똑히 들어. 넌 그냥 쓰레기야. 우리는 난간 바로 옆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갑자기 연하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손을 놓고 뒤로 몸을 젖히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악, 은혜 언니, 이러지 마. 살려주세요. 그녀의 몸은 시커먼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제 드레스 자락을 붙잡아 저를 함께 끌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짜릿한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애썼습니다. 유람선 위에서 한 그림자가 어둠을 가르며 뛰어내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속도로 우리 쪽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그 생사의 순간에 저는 어리석게도 그가 저를 봐주길 바랐습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 허우적대는 아내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망설임 없이 스쳐 지나가 멀리서 발버둥 치는 척하는 연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물처럼 끌어안고는 제가 서서히 바다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멈추고 몸을 물에 맡겼습니다. 눈물이 짠 강물에 섞여 흘렀습니다. 저는 유람선의 불빛을 향해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이 남자의 저를 묶어두었던 마지막 끈이 공식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오늘 밤 과거의 박은혜는 죽었습니다. 눈먼 사랑과 어리석은 희생과 함께 깊은 강바닥에 잠겼습니다. 저는 몸에 힘을 빼고 물살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때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제 옷깃을 움켜쥐고 수면 위로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격렬하게 기침을 했고 폐는 공기를 갈망하며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은 늙은 어부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죠. 그는 저를 흔들리는 작은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가씨, 사람이요, 인어요. 이렇게 예쁜 양반이 무슨 생각으로 물에 뛰어들었소. 저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습니다. 두꺼운 분장, 쌍꺼풀 테이프,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위장술이 강물에 깨끗이 씻겨 내려간 후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말이죠. 이제 희미한 달빛 아래 저는
하얀 피부와 슬픔에 잠긴 맑은 눈을 가진 제 본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진 후의 첫 미소였죠. 죽으려던 거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물에 빠진 거예요. 친절한 어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해경에 신고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후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비밀스러운 제 반지하 방으로 향했습니다. 깨끗이 씻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이 눈, 이 코는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불행을 피하기 위해 못생긴 껍데기 속에 숨어 살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혁과 탐욕스러운 주주들이 저지른 모든 금융비리, 탈세, 유령 프로젝트에 대한 증거가 담긴 검은색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키보드 위를 움직여 국세청 조사과에 바로 이메일을 보내고 사본을 그룹의 가장 큰 경쟁사들에게도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열한 복수가 아니라 저 자신과 법을 위해 되찾는 정의였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한 개인 물품을 챙겨 낡은 배낭에 넣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택배 회사에 들렀습니다. 차가운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와 제 이름이 서명된 이혼 서류를 봉투에 넣어 준혁의 회사 주소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어떤 진부한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야 비행기는 저를 이 도시에서 떠나게 해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와 저를 함부로 대한 자들에게 곧 닥칠 거대한 폭풍을 뒤로한 채 밤의 인천국제공항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심플한 리넨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높게 묶어 단아한 이마와 꾸밈없는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한 젊은 여행객이 몰래 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공항에서 여신님 만남. 무보정 미모가 이 정도라니 이건 진짜다. I have fun. 제가 비행기에 앉아있는 몇 시간 만에 그 사진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실들을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항의 아름다운 여성 사진과 최근 떠들썩했던 재벌가의 불륜 스캔들 정보를 연결했죠.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이 여신님이 바로 못생기고 촌스럽다고 비난받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피아니스트 첫사랑에게 남편을 빼앗긴 바로 그 아내였던 것입니다. 동정과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못생겼다고? 저 남편 눈에 문제 있나? 진짜 있을 때 잘하지. 놓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일부러 못생기게 꾸몄다던데 시댁이 너무했네. 그 서연아라는 피아니스트, 이 분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네. 저 고고한 분위기 좀 봐. 박복한 미인이었던 어머니가 딸에게 미모를 감추라고 유언했다는 사연까지 알려지면서 제 운명에 대한 대중의 연민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동시에 진짜 폭풍이 준혁의 그룹에 닥쳤습니다. 제가 보낸 USB의 명백한 증거와 함께 익명의 탈세 고발 이메일이 관계 당국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의 주가가 회장의 이혼설과 연애 스캔들로 폭락하고 있을 때 국세청 조사팀이 본사에 들이닥쳐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댁에서 데이터 사본을 받은 경쟁사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디어 공격을 퍼부어 준혁의 제국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비행기 창밖을 보았습니다. 뭉게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도시는 바그네라는 이름으로 들끓고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급락하는 주가에 대해 주주들에게 해명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원로들의 수군거림은 그를 더욱 짜증나게 했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서가 태블릿 PC를 든 채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준혁 앞에 태블릿 PC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공항에서 몰래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높게 묶은 여자가 아련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얼굴, 이 눈빛,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 두꺼운 안경도 촌스러운 화장도 없었지만 그 고독한 모습, 그 입을 꾹 다문 방식, 은혜. 그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댓글을 훑어내렸고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내를 버리다니. 남편 마음 떠보려고 일부러 못생기게 꾸몄다는데 남편이 쓰레기였네. 저 남편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태블릿 PC를 쥔 준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은혜가 고개를 숙이던 순간들, 그가 그녀를 못생겼다고 비난하던 순간들, 그녀를 연하와 비교하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항상 도구이자 집안의 오점이라고 여겼던 여자가 사실은 그가 제 손으로 내던져버린 귀한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는 주주들을 내버려 두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그날 병원의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그가 한 번도 신경 써서 보지 않았던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그의 어머니 윤 여사가 은혜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심한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는 은혜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카메라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은혜와 결혼한 것은 세간의 눈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다고 어머니에게 말하는 순간이었죠. 영상 속에서 은혜는 문 뒤에 숨어 그 잔인한 말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그녀가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막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심장은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속고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하며 견뎌냈던 것입니다.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를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는 권력 게임에서는 이겼지만 인간관계의 게임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난밤 흠뻑 젖은 드레스 차림으로 시커먼 강물 속에 버려졌던 은혜의 모습이 다시 떠올라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의 심장을 덧없는 환영을 쫓기 위해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개가 자욱한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한때 소중하게 저장해 두었던 남편이라는 이름이 비웃듯 떠 있었습니다. 한 통, 두 통, 그리고 10통. 준혁은 미친 사람처럼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전원을 끄지도 수신 거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 탁자 위에 휴대폰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다가 다시 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결혼에 대한 제 희망이 그렇게 꺼져버렸던 것처럼 333번째 부재중 전화가 찍혔을 때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짧고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한 줄을 보냈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그 세 글자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었습니다. 박은혜라는 이름에 못생기고 순종적이었던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게 준혁은 그저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준혁은 문자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그녀는 욕을 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깃털처럼 가볍게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단호함은 그 어떤 저주보다 잔인했습니다. 동시에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자료가 우리 내부 장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준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남긴 선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그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쌓아 올린 커리어를 무너뜨리는 치명타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코앞에서 그가 연하에게 정신이 팔려 그녀를 쓸모없다고 비난하는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연하가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것은 준혁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준혁 씨, 회사 계좌가 동결됐다고 들었어요. 그럼 내 공연 개런티는? 내 스파 체인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져 줘야죠. 약속했잖아요. 준혁은 자신이 한때 첫사랑이라 여겼던 여자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속물적인 꽃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하와 은혜의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한쪽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고 다른 한쪽은 묵묵히 희생했지만 돌아설 때는 칼같이 단호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넓고 텅 빈 회장실에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라는 문자를 보낸 후 저는 안개가 자욱한 산골 마을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차가운 눈빛도 연하라는 여자의 가식적인 얼굴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산비탈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작은 통나무집을 빌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오후에는 이제를 들고 계곡가에 앉아 오랫동안 놓치고 살았던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스케치했습니다. 제가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 도시에서는 제가 남기고 온 폭풍이 준혁의 모든 오만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건설 그룹은 명백한 탈세 증거 앞에 휘청거렸습니다. 주가는 끝없이 폭락했고 주주들은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준혁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어지러운 서류 더미와 담배꽁초로 가득 찬 재떨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초췌해졌고 덥수룩한 수염과 잠 못 이뤄 충혈된 눈은 그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어느 술 취한 밤, 그리움과 후회가 마음을 찢어놓을 때 준혁은 무의식적으로 인터넷을 헤매며 제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가 한가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쳐다보려 하지 않았던 그림들이었죠.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는 힐링 스타일의 디자인을 다루는 익명의 건축 포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몇 시간 전에 막 올라온 한 스케치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시냇가 옆 작은 통나무집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덩굴 장미가 피어 있었고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체, 그 음영 처리, 그리고 그림 오른쪽 구석에 아주 작은 서명까지 모든 것이 가슴 아프도록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그림이었습니다.
그가 한때 쓸모없고 빌부터 살기만 한다고 여겼던 아내의 준혁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그룹의 IT팀에 전화를 걸어 흥분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의 IP 주소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IP 주소는 강원도의 안개 낀 산골 마을에서 발신된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은행과의 중요한 회의도, 비서의 만류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연하의 고함도 무시했습니다. 그는 차에 뛰어들어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기 위해 시간과 경쟁하는 미친 사람처럼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은혜를 찾아야 한다. 그녀를 만나야 한다. 비록 뒤늦은 사과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날 오후 꿀처럼 노란 햇살이 맑은 시냇물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밑에서는 조약돌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붓을 들고 미완성인 풍경화에 색을 입히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이마의 잔머리를 흩날렸습니다. 풀과 꽃의 향기가 실려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못생긴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심플한 아이보리색 리넨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생기가 넘치고 빛이 났습니다. 색채에 몰두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마른 잎을 밟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는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문 앞에서 밤새 누군가를 기다리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렸을 때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놀라움으로 굳어버린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저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하지만 그는 몹시 비참해 보였습니다. 구겨진 정장, 흙투성이, 구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하고 탄 얼굴. 그는 제 진짜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후회, 고통, 그리고 광적인 집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혜. 그가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었구나. 정말 당신이었어. 당신, 너무 아름다워. 그는 마치 제가 진짜 사람인지 환영인지 확인하려는 듯 제 얼굴을 만지려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뒤로 물러나며 그의 뻗어오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빛은 천년 묵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당신, 아내 박은혜. 그 못생기고 촌스러웠던 여자는 그날 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지금의 저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의 단호한 거절에 준혁은 멈칫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헤매다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은혜 씨,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CCTV 다 봤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아. 제발 해명할 기회, 만회할 기회를 줘. 준혁은 차가운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애원하듯 쳐다봤습니다. 한때 오만하고 냉정했던 남자가 제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흥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은 한 남자에 대한 연민뿐이었습니다. 일어나요. 당신의 비싼 옷 더럽히지 말고. 저는 도구를 가방에 챙기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당신이 내 목숨 대신 그녀의 손을 선택한 그 순간 끝났어요. 이혼 서류는 보냈고 결혼 반지도 돌려줬어요. 우린 이제 남이에요. 돌아가세요. 제 삶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통나무집까지 저를 따라오며
끊임없이 약속과 보상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연하를 회사에서 내쫓았고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룹 지분의 절반을 제 명의로 넘겨주고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이 막을 테니 다시는 제게 상처 주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와줘, 은혜야.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서 당신에게 속죄할게. 저는 집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제 웃음소리는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며 씁쓸하고 비꼬는 듯 들렸습니다. 속죄? 당신의 돈과 지분이 내 3년의 청춘을 짓밟힌 내 자존심을 되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를 내쫓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준혁에게 다가가 그의 흔들리는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준혁 씨, 당신이 나에게 돌아오고 싶은 건 정말 나를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너덜너덜해진 당신의 명예를 지켜줄 방패가 필요해서예요. 흔들리는 회장 자리를 지켜줄 복덩이 아내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관대하고 뉘우칠 줄 아는 남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배경이 필요한 건가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죠. 아, 아니야. 진심이야.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진심? 당신의 진심은 너무 값싸요. 옛날에 당신은 내가 못생기고 순종적이라서 결혼했죠. 가족에게 반항하고 그 고상한 피아니스트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도구였으니까. 이제 내가 아름답고 가치가 있으니 당신의 장신구가 되기 위해 돌아오라고요.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물건?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의 적나라한 말들은 그 자신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이기심과 계산을 파헤쳐 버렸습니다. 저는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돌아가요. 소란 피워서 경찰 부르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과거의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당신은 그림자조차 만질 자격이 없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 바람 부는 현관에 멍하니 서 있는 준혁을 내버려 둔 채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돌처럼 굳어버린 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약속은 세상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의 평화는 공식적으로 깨졌습니다. 다음 날 연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뉘우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를 품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준혁에게서 지원이 끊기고 스캔들로 광고 계약이 취소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된 연하는 준혁의 흔적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지저분한 옷차림으로 제 집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아했던 피아니스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연하는 야수처럼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 여우 같은 것. 일부러 떠나는 척하면서 준혁 씨 마음을 잡으려고 했지. 내가 내 모든 걸 망쳤어. 준혁 씨가 날 버리게 만들었다고 죽여버릴 거야. 내 그 잘난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서 누굴 유혹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녀가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제 얼굴을 핥히려던 순간 한 그림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가 제때 개입한 것이었죠. 짝! 살을 애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는 준혁의 뺨을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녀는 뺨을 감싸준 채 한때 자신을 보물처럼 다루던 남자가 이제는 살기 어린 혐오의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꺼져. 누가 너더러 은혜 씨 몸에 손대라고 했어? 준혁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정원 한 구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다른 팔은 여전히 저를 보호하듯 뒤로 뻗고 있었습니다. 내 꼴을 좀 봐. 악독하고 천박한 아줌마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내가 정말 눈이 멀었지. 너 같은 걸 사랑했다니. 은혜 씨 말이 맞았어. 넌 그녀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어. 내가 널 죽이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져. 연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눈물과 번진 화장으로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하하, 날 때려. 저 못생긴 년 때문에 날 때린다고. 잊었어? 내 손이 보물이라고 했잖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저 여자를 감싸? 너희 둘 다 사기꾼이야.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해. 저는 준혁의 등 뒤에서 이 비극적인 연극을 보며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저를 막아서 주었죠. 하지만 우습게도 그 행동은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 사랑이 죽고 신뢰가 깨진 뒤에야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때 기대고 싶었던 준혁의 넓은 등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남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그만해요. 제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웅놀이 그만하고 저 여자나 내보내요. 두 사람의 희극으로 우리 집 마당 더럽히고 싶지 않으니까. 준혁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봤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막 달려온 경호원 2명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 연하를 질질 끌고 나가게 했습니다. 소동이 끝난 후 작은 마을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준혁의 단호한 태도와 위협적인 말이 연하를 겁먹게 하기에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광기를 너무 얕봤습니다. 3년 동안 순종적인 껍데기 속에서 살아온 저는 막다른 길에 몰린 인간의 악독한 마음을 아직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통나무 집의 양철 지붕을 두드리며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급하게 완성해야 할 그림에 필요한 특별한 파란색 물감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 마을은 원래 치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급히 비옷을 걸치고 우산을 든 채 언덕 초입에 있는 화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돌길은 미끄러웠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신발이 젖지 않도록 길가에 붙어 걸었습니다. 그때 헤드라이트를 끈 낡은 트럭 한 대가 어두운 골목에서 튀어나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타이어가 길에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심장을 택기할 뻔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험상궂게 생긴 건장한 남자 3명이 쇠파이프를 든 채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소리 지를 틈도 없이 뒤에서 강한 약품 냄새가 덮쳐왔습니다. 약에 적신 손수건이 제 코와 입을 막았고 목구멍에서 나오려던 모든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은 흙탕물 속으로 떨어져 굴렀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저는 조수석에서 내리는 연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있었고 빗물에 번진 화장 아래로 증오와 승리감에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저를 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너도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밤이 네가 빛을 보는 마지막 밤이 될 거야. 이 나쁜 년. 그것이 제가 현실적인 악몽 속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시각 준혁은 호텔 거실에 앉아 창밖에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속을 긁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몰래 보호하도록 배치한 경호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신호음만 계속되었습니다. 준혁은 벌떡 일어나 겉옷도 챙기지 못한 채 방을 뛰쳐나와 제 통나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길 한가운데 뒤집힌 채 놓여있는 제 우산과 풀밭 옆에 떨어진 천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저는 축축하고 버려진 창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낡은 농산물 집화장이었죠.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손발은 썩은 나무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창고 안의 유일한 빛은 연화가 든 고출력 손전등에서 나왔는데 그 빛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춰 눈이 부셨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저를 납치한 남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굶주린 짐승처럼 탐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과도를 들고 있었고 칼날은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제 얼굴 앞을 오갔습니다. 깨어났네. 지금 내 꼴 참 볼만하다. 은혜야. 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준혁 씨가 널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가 낄낄거렸습니다. 텅 빈 공간에 울리는 그 웃음소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난 모든 걸 잃었어. 커리어, 명성, 돈, 전부 너 때문이야. 오늘 하나씩 다 되찾을 거야.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얼굴부터 시작하지. 그녀는 제 뺨에 칼끝을 살짝 댔습니다. 저는 날카롭고 차가운 감촉과 함께 따뜻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은 채 온갖 경멸을 담아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미쳤구나, 연아야. 이런 짓을 하면 네 인생을 망치는 거야.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라고. 연아가 소리쳤습니다. 두렵지 않아. 어차피 난 끝났어. 너랑 같이 죽을 거야. 그녀가 제 목을 향해 칼을 내리그스려던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다른 트럭에 의해 박살났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안으로 돌진해 길을 막고 있던 나무 상자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준혁이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긴 쇠막대가 들려 있었고 눈은 상처 입은 야수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미친 듯한 기세로 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괴한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들은 곧 반격에 나섰습니다. 연하는 준혁을 보고 더욱 광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돌아서서 제 왼쪽 가슴을 향해 칼을 높이 쳐들고 내리찔렀습니다. 죽어.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온 힘을 다한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제가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을 때 한 검은 그림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푹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칼에 찔린 것은 제가 아니라 준혁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몸으로 저를 막아준 것이었죠. 칼날은 가슴이 아니라 그의 오른팔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 능숙한 팔, 연하를 보물처럼 다루던 그 팔의 말입니다. 선혈이 뿜어져 나와 그의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였고 제 얼굴에도 따뜻하고 비릿하게 튀었습니다. 준혁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왼손으로는 재빨리 연하의 얼굴을 강타해 그녀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칼은 여전히 그의 팔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고통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였죠. 은혜 씨,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파랗고 빨간 불빛이 창고 문 밖에서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괴한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즉시 제압되었습니다. 연하는 멍든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미친 듯이 웃다가 수갑이 채워지자 비참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준혁을 보았지만 준혁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팔에서 흐르는 피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계속 떨어져 붉고 무서운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려 했지만 준혁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왼손으로 저를 묶은 밧줄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풀어줄게. 많이 아팠지, 은혜 씨.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으로 한참을 더듬거린 후에야 겨우 매듭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저는 일어나 피투성이가 된 남자에게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의 다친 팔과 여전히 깊숙이 박혀있는 칼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싸구려 로맨스 영화에서처럼 감격이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없는 피로감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희생, 이 피는 너무 늦었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라기보다는 그가 제게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도덕적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던 의료진을 향해 고갯짓하며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부터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그날 밤 저는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진술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는 방금 죽을 고비를 넘긴 여자가 그렇게까지 담담한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조서에 서명을 하고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쉬어야 할 통나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혁이 멀지 않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깨어나자마자 또다시 저를 찾아와 그 상처를 빌미로 애원하고 매달리고 후회하는 남편 역할을 연기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연극에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의 여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없는 삶을. 저는 집으로 돌아가 신속하게 짐을 쌌습니다. 여전히 낡은 배낭과 익숙한 그림 도구들이었죠. 저는 화분 아래에 집 열쇠를 남겨두고 친절했던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감사 문자와 남은 월세를 송금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작별 인사가 또 다른 귀찮은 추적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도시로 돌아가는 대신 더 깊은 북쪽 산골, 휴대폰 신호도 잘 터지지 않고 사람들이 도시의 계산적인 삶과 동떨어져 사는 곳으로 향하는 첫 차를 탔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작은 마을이 아침 안개 속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준혁이 깨어나 제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미친 듯이 또 세상을 뒤집어 저를 찾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저는 흔적을 지우는 법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심장에서 그를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병원에서 준혁은 6시간에 걸친 힘줄 봉합 수술 끝에 깨어났습니다. 마취가 풀리자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가 간호사에게 힘겹게 물은 첫 질문은 여전히 이것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호사는 그를 안타깝게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나셨어요. 오늘 아침에 마을을 떠나셨는데 아무도 어디로 가셨는지 모릅니다. 준혁은 멍하니 새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눈가에서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칼이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사랑에 대한 피로 얼룩진 마침표일 뿐이었습니다. 체포된 후 연하는 모든 것을 잃고 미쳐버린 초라한 여자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밤새 제 이름을 욕하다가 다시 준혁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와서 자신의 인생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죠. 준혁은 갔지만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얀 붕대를 감은 오른팔을 하고 조각상처럼 차가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연하는 유리병 너머로 그를 보자 미친 듯이 유리를 두드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눈물이 취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준혁 씨, 왔구나. 날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저 사람들한테 말해줘. 내가 억울하다고. 저 박은혜가 날 함정에 빠뜨렸다고 말해줘. 어서 날 이 더러운 곳에서 꺼내줘. 준혁은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과거를 묻는 관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연하야, 아무도 널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어. 내 야망과 악랄함이 널 이곳으로 이끈 거야. 내가 여기 온 건 널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변호사가 네가 저지른 죗값에 대해 최고형을 받도록 수사기관과 협력할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연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앞의 남자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목숨보다 자기 피아노 치는 손을 더 소중히 여겼던 남자가 이제는 제 손으로 자신을 감옥에 쳐넣으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은 광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배신자, 저 못생긴 년 때문에 나한테 이래? 난 널 미워해. 평생 고독과 후회 속에서 살라고 저주할 거야. 준혁은 그 저주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고독한 그림자가 길고 어두운 복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고독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의 손을 내밀고 연하의 탐욕을 방관한 대가로 비참한 결말을 맞았으니까요. 연하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불길하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연하의 재판은 몇 달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징역 15년형은 한때 찬란한 미래를 가졌지만 탐욕 때문에 길을 잃은 한 젊은 여성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서로를 짓밟고 쟁취하려 애쓰지만 마지막에 얻는 것은 허무함과 차가운 감옥의 쇠창살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가장 신비로운 치유제였습니다.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죠.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땅에 느리고 평화로운 삶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순종하던 재벌가 며느리도 상처와 증오로 가득 찼던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은혜, 열정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주얼리 디자이너였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산비탈에 작은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제 디자인은 자연에서, 바위 틈에서, 꿋꿋이 피어나는 들꽃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을 담았죠. 그렇게 고요한 나날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그렇게까지 열렬한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권위 있는 디자인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고 도시에서 오는 주문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일과 끊임없는 창작 아이디어로 바쁘게 지내며 과거의 아픈 기억을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준혁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늙어 보였고 30대 초반임에도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잿더미에서 그룹을 일으킨 유능한 사업가라고 칭송하면서도 그의 고독함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막강한 회장이 이제는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파티에도 가지 않고 여자도 만나지 않으며 일 외 시간에는 넓은 저택에 혼자 틀어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결코 돌아오지 않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젊은 시절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들을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읽듯 담담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죠. 삶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권위 있는 국제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에 최종 결선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디자이너라도 꿈꿀 만한 큰 기회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공모전의 주요 후원사가 다름 아닌 준혁의 그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가하면 그와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을 돌아보고 제가 걸어온 험난한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왜 피해야 하죠?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재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만약 제가 계속해서 마주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저는 결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초대에 응하기로 결심하고 제 청춘과 눈물이 담긴 그 화려한 도시로 돌아갈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저는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운명을 이겨낸 승리자의 자격으로 그 화려한 무대 위에 설 것입니다. 시상식 갈라 디너는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상류층과 예술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였죠. 갈라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자선 경매였습니다. 수상작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판매되는 자리였죠. 제 작품 재생자의 은 그날 밤 가장 기대를 모은 마지막 경매품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작품을 소개하자 벨벳 커튼이 거쳤고 무대 조명 아래 반짝이는 주얼리 세트에 객석 전체가 감탄했습니다. 시작가는 결코 낮지 않았지만 가격을 외치는 손들이 쉴 새 없이 올라갔습니다. 5억, 시작가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을 부른 남자에게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28번 번호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무대 위에 저를 향한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년 만에 만난 그는 너무나 늙어 보였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깊은 고뇌와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이준혁 회장 아니야? 저런 행사에는 절대 참석 안 한다던데. 저렇게 높은 가격을 부르다니 미인한테 잘 보이려는 거겠지. 준혁은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군가 더 높은 가격을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번호판을 들었습니다. 마치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저 작품을 손에 넣겠다는 듯한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10억 원이었습니다. 공모전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적인 금액이었죠. 경매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낙찰 28번 좌석의 신사분께 축하드립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준혁이 천천히 일어나 정장 옷깃을 바로잡고 무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최 측 규정에 따라 경매에 성공한 작품의 작가는 무대 위에서 직접 낙찰자에게 작품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어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눈부신 무대 조명 아래로 걸어 나갔습니다. 준혁은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한평생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저는 그의 눈가의 주름 하나하나와 오른손 등에 희미하게 남은 길고 붉은 흉터, 자국까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남은 흔적이었죠. 그는 마치 제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려는 듯 탐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고 거리감 있는 어떤 사업 파트너에게나 짓는 그런 미소였죠. 저는 진행 요원에게서 주얼리 상자를 받아 두 손으로 공손히 그에게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준혁 회장님, 저희 자선기금에 아낌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얼리가 주인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하고 예의 발랐으며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 남편이나 아는 사람이라는 관계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준혁이 상자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제 손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짧은 접촉은 잠자던 기억을 깨우는 전류 같았지만 저는 재빨리 손을 빼 그 보이지 않는 연결을 끊었습니다. 준혁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가득한 고통과 후회는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지만 이성이 모든 약한 마음을 막아섰습니다. 은혜 씨. 그가 제 이름을 작게 불렀습니다.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우리 둘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축하해요. 저는 감사 인사를 대신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서는 순간 준혁이 갑자기 반걸음 다가와 제게 몸을 기울이며 빠르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당신이 잘 지내면 됐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 말은 우리 둘 사이에 고요한 공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콧등이 시큰거렸죠.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체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는 비록 늦었지만 우리 둘 모두에게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무대 뒤편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돈과 명예에 화려하지만 차가운 빛 속에 고독하게 서 있는 한 남자를 뒤로 한 채 화려했던 시상식 밤이 끝나고 저는 상금과 경매 수익금을 챙겨 가난한 국경지대의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낡은 분교를 다시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깊고 후회 어린 눈빛으로부터,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흔들림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아름답지만 슬픈 땅이었습니다. 뾰족한 회색 석회암 산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좁은 길들은 낭떠러지 옆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분교 선생님 댁에 머물며 매일 아이들과 함께 개울을 건너 학교에 갔습니다. 서리에 갈라진 아이들의 맨발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곳의 혹독한 결핍은 제 개인적인 사랑의 아픔이 인간의 생존 투쟁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 닥쳐왔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소박한 점심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땅속에서부터 우르르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수천 년간 갇혀있던 거대한 괴수가 깨어나는 소리 같았죠. 산사태다 피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산 위에서 흙과 바위가 굉음을 내며 굴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해를 가릴 정도로 자욱했고 흙벽으로 지어진 집들은
장난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교실로 달려가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제 몸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며 교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식간에 교실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먼 곳에서 내가 이곳에 묻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같은 시각 해외의 한 고급 회의실에서 준혁은 외국 파트너와의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비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엄격한 정숙 규칙을 깼습니다. 비서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준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국내에서 안 좋은 소식입니다. 박은혜 님께서 봉사활동 중인 산골 마을에서 강력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앙지가 바로 그분이 계신 마을이고 현재 통신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준혁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번쩍이는 나무 테이블 위로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서류 뭉치를 옆으로 밀쳐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 취소해. 당장 한국 가는 비행기 표 알아봐. 가장 빠른 걸로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파트너는 당황했고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준혁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 명예,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여자의 생명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진앙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산사태로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길을 막아 구조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붉은 흙길은 미끄러운 진흙강으로 변했습니다. 준혁은 고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값비싼 재킷을 차에 던져두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팔에 여전히 남아있는 길고 붉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아직도 낙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걸어서 들어가시는 건 무리입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준혁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그의 눈은 무서울 정도로 결연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 안에 있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자네는 여기서 구조팀과 협력해. 내가 먼저 가지. 말을 마친 그는 빗속으로 뛰어들어 10km가 넘는 험준한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바위를 기어오르고 불어난 계곡물을 건넜습니다. 온몸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가시덤불에 살이 찢겨 피와 빗물이 뒤섞여 흘렀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은혜의 모습, 그녀의 슬픈 미소, 떠나던 그녀의 고독한 뒷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혜야, 기다려. 제발 기다려줘. 아무 일도 없어야 해. 준혁이 분교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사진으로 보았던 작고 예쁜 학교는 이제 황량한 잔의 더미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통곡 소리와 가족을 부르는 애절한 외침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잔의 더미로 뛰어들어 맨손으로 벽돌과 부러진 나무 조각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야, 어디 있어? 그는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고 눈물은 흙투성이 얼굴 위로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10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고 손톱은 부러졌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절망 속에서 파고 또 팠습니다. 마치 1초라도 멈추면 그녀를 영원히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깔끔하고 오만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연의 무자비한 힘 앞에 무력해진 한 절망적인 남자만이 자신의 삶의 이유를 되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잔해 더미 속에서 미친 듯이 아내를 찾는 도시 남자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노파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젊은이, 이 구역은 구조대가 이미 다 수색했소. 깊이 묻힌 사람은 없다고 하더이다. 다친 사람들은 저 아래 계곡에 있는 임시 진료소로 다 옮겼으니 거기로 가서 찾아보시오. 노파의 말은 익사 직전에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 튜브 같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고 붉게 충혈된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기진맥진하여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잿빛 오후 바람에 펄럭이는 붉은 십자가 깃발이 있는 계곡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시 진료소는 푸른 방수포로 급하게 지어졌습니다. 안은 부상자들로 가득했고 소독약과 피, 진흙 냄새가 뒤섞여 숨 막히는 비극의 공기를 자아냈습니다. 준혁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불안한 눈으로 익숙한 모습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매 박동마다 막연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천막 구석에 앉아 한 아이의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흙투성이었으며 이마에는 피가 말라붙은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아이를 달래는 제 눈은 꿋꿋하고 다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에게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예감에 고개를 들었고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붕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앞에는 준혁이 서 있었지만 화려하고 세련된 이준혁 회장이 아니라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피투성이 손을 무력하게 늘어뜨린 한 남자였습니다.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고 싶었고 그리움과 공포를 풀기 위해 저를 꽉 조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는 문득 멈춰서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내려다보고 다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저를 더럽힐까봐 자신의 접촉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버려졌다가 엄마를 찾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은혜야. 살아있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는 의미 없는 말들을 더듬거리며 반복했고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혔습니다. 저는 그를 흙을 파헤치느라 너덜너덜해진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간적인 정은 남아있었죠. 이 남자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의 두 손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길이 다 무너졌는데 여길 왜 들어와서 이 꼴이 됐어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평온함과 약간의 동정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끝없는 후회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저는 한숨을 쉬며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에 준혁은 눈을 감고 저에게서 오는 희미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냥 가볍게 긁힌 상처뿐이에요. 앉아요. 손에 난 상처 소독해 줄게요. 지금 감염되면 큰일 나요. 저는 그를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히고 그의 손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처리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상실의 고통 속에서 이 짧고 평화로운 순간은 우리 비극적인 이야기의 슬픈 쉼표 같았습니다. 그날 밤 비는 완전히 그쳤고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찼지만 산속의 차가운 공기는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여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임시 진료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준혁은 난방을 위해 피운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지친 마을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준혁의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과 붕대로 감긴 그의 손을 비췄습니다. 은혜 씨, 준혁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말이 있어요. 그 USB 말이에요. 저는 살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탈세 증거가 담긴 USB. 제가 그에게 복수하고 그의 커리어를 망치기 위해 남긴 독이 든 선물. 저는 그가 그것 때문에 저를 원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가볍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소환장을 받고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미워했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당신이 제공한 상세한 자료 덕분에 거대한 내부 부패 조직이 드러났어요. 그는 마른 나뭇가지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불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회에 있던 제 삼촌, 숙부뻘 되는 분들이랑 연하까지 그들이 짜고 오랫동안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걸 난 전혀 몰랐어요. 난 헛된 명예에 취해 있었고 아첨하는 자들을 맹목적으로 믿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만약 당신의 그 강력한 일격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테고 그 그룹은 그들 손에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준혁은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숙청 이후 난 벌금을 내고 깨끗해진 조직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회사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성장했죠. 은혜 씨, 당신은 나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의도치 않게 내 커리어와 나 자신을 그 어두운 수렁에서 구해준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세상의 인과응보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저는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로 칼을 던졌지만 그것은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용 칼이 되었습니다. 저는 춤추는 불꽃을 보며 작게 비웃었습니다. 전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준혁 씨. 그때 저는 당신이 대가를 치르길 바랐을 뿐이에요. 제가 겪었던 상실감을 당신도 맛보게 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선 건 당신의 능력 덕분이지 제 자비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과 저 자신의 정의를 위해 한 일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날 미워한다는 거. 하지만 당신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난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비쳤어요. 내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때 잔인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한때 내 아내여서 고마워요. 그 감사 인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제 마음속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서로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짙은 산 안개를 뚫고 첫 햇살이 비칠 때 전문 구조팀이 진료소에 도착해 중상자들을 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주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어젯밤의 고요함을 깼습니다. 준혁은 하얀 붕대를 감은 팔을 하고 막 도착한 오프로드 차량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기대감과 동시에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짧은 평화가 꿈이었을까 봐 두려워하는 듯했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 씨, 차 타고 같이 도시로 가요. 여기는 시설도 열악하고 여진의 위험도 있어요. 당신을 혼자 두기 불안해요. 당신 상처도
더 자세히 검사해 봐야 하고요.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배려심 깊게 들렸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천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끔찍한 재해로 집과 학교를 잃은 아이들이었죠. 전 못 가요. 이준혁 씨.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여기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전 여행 온 게 아니라 나누러 왔어요. 지금이 그들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예요. 이 정도 어려움 때문에 떠날 수는 없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요. 회사는 리더가 필요하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리더의 책임을 져버리지 마세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고 멀쩡한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 끝나면 우리 혹시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감히 다시 시작하자는 두 단어를 꺼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갈망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잔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이준혁 씨, 어젯밤의 일, 당신의 감사와 후회 모두 받아들일게요. 당신을 용서해요. 과거를, 당신이 줬던 상처들을 모두 용서해요. 하지만 용서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깨진 거울은 아무리 잘 붙여도 금이 남아서 비춰보면 일그러져 보일 뿐이에요. 저는 그를 돌아보며 원망이 아닌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의 너그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건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예요. 마음속에 증오라는 돌덩이를 더 이상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는 인연이 다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잘 살아요. 훌륭한 회장님이 되세요.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이 두 길은 다시는 교차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제 용서가 가장 잔인한 작별 인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원망이라는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참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흙먼지를 남기며 떠났습니다. 재난 이후 저는 3개월 더 산골에 남아 학교 재건을 돕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제 삶은 스케치와 왁스 모델, 그리고 작업실의 기계 소리와 함께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준혁의 그룹 소식이나 그의 삶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제 생일이면 어김없이 배달원이 초인종을 눌러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보라색 붓꽃 한 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희망과 조용한 메시지를 상징하는 꽃이었죠. 축하 카드도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소박한 300근으로 묶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처음 꽃을 받았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돌아가신 양아버지를 제외하고 제가 이 슬픈 아름다움을 가진 꽃에 매료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준혁이었죠. 그는 예전에 제가 드물게 술에 취했을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꽃다발을 손에 들고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버리자니 너무 야박하고 꽃병의 꽃잔이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햇살이 비치는 거실, 구석의 나무 테이블 위에 그 꽃다발을 올려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물에 꽂지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보라색 꽃송이들이 시간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피고 지고 마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매일 저는 꽃잎이 시들고 보라색이 바래고 마침내 갈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저에 대한 그의 감정 같았습니다.
존재하고 노력하지만 양쪽에 가꾸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 고독 속에서 시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고 이름을 숨긴 채 많은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양아버지가 치료받던 병원의 신장, 투석 환자 후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액수는 매우 컸지만 기부자란에는 단지 한 친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붓꽃 다발이 도착하면 저는 조용히 작년의 마른 꽃다발을 치웠습니다. 감사 문자를 보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아마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꽃다발들을 과거에 대한 알림으로 여겼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하고 아파했기에 지금의 평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꽃들은 그렇게 계절처럼 왔다가 약간의 흔적만 남기고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커리어는 눈부시게 성공했습니다. 제 주얼리 브랜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을 증명한 독립적인 여성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저를 고통을 걸작으로 바꾸는 마법의 손을 가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준혁 역시 양심 있고 능력 있는 부동산 재벌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의 그룹은 사회주택 프로젝트를 선도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넓은 저택에서 일과 조용한 자선 활동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재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눈이 높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그가 후회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도시에 살았고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같은 신문 지면에 등장했지만 실제 삶은 평행선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업인 파티에서 초대 손님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항상 불참하거나 제가 도착하기 전에 떠났습니다. 제가 TV 토크쇼에 출연할 때면 그가 어딘가 TV 화면 앞에 앉아 조용히 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결코 어둠 속에서 나와 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절대적인 거리 존중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옛 상처를 들추지 않기 위해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궤도를 도는 두 행성처럼 멀리서 서로의 빛을 볼 수는 있었지만 영원히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저는 황금빛 가을 오후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늘한 공기는 거리 특유의 짙은 꽃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후원하는 젊은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현대미술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시장은 한산했고 부드러운 교향곡이 고요하고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밤바다를 그린 커다란 유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먼 수평선에는 떠오르는 새벽의 눈부신 빗줄기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태어났던 운명의 그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인생의 득실성패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림이 아름답지만 슬프네요. 옆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준혁이라는 것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마와 눈가에 깊게 팬 주름. 하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는 경험 많은 사람의 품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회색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든 채 10년 전의 고뇌나 흥분 대신 평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은혜 씨, 잘 지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스치는 마른 잎사귀 소리 같았습니다. 전 잘 지내요. 당신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느리게 살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는 그림을 돌아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바다는 무섭지만 어둠이 있기에 새벽이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거겠죠. 아마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곳에 가라앉아 봐야 빛의 가치를 알게 되나 봅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과거의 못된 남편도 뒤늦은 사랑에 빠진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인생의 폭풍 같았던 한 시절의 증인인 오랜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함께 그림을 보고 시간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눈물도 원망도 억지스러운 화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울어져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가봐야겠군요. 항상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준혁이 모자를 쓰고 정중하게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도요, 몸 조심하세요. 준혁은 등을 돌려 저녁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출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다른 그림들을 감상하다가 저를 기다리는 넓은 길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 밖에서는 삶이 여전히 다채로운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가장 평온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왔고 마침내 제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쉼터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